안녕하십니까. 플레이스의 발표를 맡게 된 최영재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 순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왜 이 서비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과 그리고 다음에 서비스 소개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설계 및 기술 스택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I/CD,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했을 때 사람이 손으로 빌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요즘에 성장하고 있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나우누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주 옛날 건데요. 그 1990년대 나우누리, 그러니까 나우콤에서 시작돼서 2013년에 아프리카 TV를 거쳐서 2024년에는 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개인 방송 외에도 마이너한 게임이나 비주류 이런 것들을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독점 수준으로 스트리밍 시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도 명확합니다. 높은 수수료와 구독료, 그리고 이미 기업화된 스트리머 시장이 굳어지면서 초보 스트리머가 진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광고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광고를 꼭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짧게 보려면 스킵을 또 눌러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은 사용자가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할 때 흥이 떨어지기에는 충분한 번거로움이죠. 그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역사가 긴 만큼 여러 기능이 개발되면서 불필요한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표시되거나 또 중복된 아이콘들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광고 아이콘 그리고 채팅 옆에도 요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한 화면에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팀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전하게 됐을까요?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도 했는데 명확한 단점이 보이는데 그거를 보완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장점은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했고요. 구독이나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해야지 뭐 광고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작한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스트리머가 평등하게 스트리밍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한 광고나 이런 중복된 그 아이콘들을 빼서 최대한 깔끔하고 담백하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GIF 같은 움직이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배포된 사이트를 접속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실시간으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에서 설정한 큼지막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많아서 뭐 체감상 이렇게 많네 라고 느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스트리밍 서비스인 만큼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방송을 보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의 창구로서 채팅과 후원도 구현해 나왔습니다. 카테고리는 이에 나오는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각 방송의 컨셉을 선택해서 소팅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높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사진은 불멍을 하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동영상인데 들어오자마자 차단을 해버리는군요. 스트리머가 이상한 대화를 해서 차단을 하고 다시 해제를 하는 화면입니다. 스트리머 또한 방송뿐만 아니라 채팅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해놨습니다. 불쾌한 언행을 하는 사용자들은 차단 기능을 통해 해당 사용자가 채팅을 했을 때 저희가 보이지 않을 권리를 만들어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보고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차단을 해제할 수도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물론 시청자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또 용돈이 쏠쏠하게 꼽히는 그런 후원이 있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원 기능을 구현해 봤는데요. 스트리머에게 채팅만으로는 목소리가 닿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채팅 후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TTS라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송출하는 서비스를 그 기능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저희가 채팅으로는 닿지 않은 거를 스트리머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은 저희 내부 그 가상화폐인 벨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후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돈과 함께 스트리머가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게 그냥 채팅 후원이라면 스트리머에게 이상한 미션을 수행하고 그걸 성공했을 때만 후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후원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보면 10초 안에 뭐 헤드샷 맞추기, 100연속 헤드샷 맞추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직구준 장난 미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 스트리머가 수락을 하고 받는 형태고요. 못하거나 제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카테고리는 스트리머가 설정해놓은 특정 분야를 기반으로 분류해놓은 기능인데요. 시청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테고리는 시청자 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라이브와 동영상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잠시만요. 네, 들어가서 뭐 클립이나 이런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휘발성에 강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특성상 방송이 종료되면 다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을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종료됨과 거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VOD와 클립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다시 보기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다시 보기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생성이 됩니다. 다시 보기는 스트리머의 채널, 전체 방송, 카테고리 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기를 꼭 시간 순으로 볼 필요는 또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단에 있는 바로 시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방향키로도 시간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옆에 채팅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클립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쇼츠 같은 개념인데요. 다시 보기는 긴 시간 동안 이거를 봐야 되는데 클립은 저희가 원하는 거, 좀 임팩트 강하고 저희가 짤로 장난스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긴 시간을 보기 좀 힘들어하니까 이런 쇼츠 같은 것도 구현을 해놨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습니다. 아까 다시 보기에서 여기 배속이 설정이 되고 PIP 설정도 됩니다. PIP가 뭐냐면 그 버튼 누르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조그맣게 나오는 화면 있죠? 그런 것도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클립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보기만 하면은 조금 심심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게시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댓글도 쓸 수 있고 그 휠로 넘겨서 클릭을 해서 잠시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댓글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로 내리시면은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VOD와 클립은 또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공을 들여서 사용자가 특정한 카테고리나 태그가 달린 동영상이나 클립을 자주 시청하면 사용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시 보기 추천 화면인데 여기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가 있는 걸 봐서 이 사람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베스트 플레이스가 추천하는 다시 보기 여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클립에 대한 그 추천 화면인데 여기에는 뭐 별도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화면이 전체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 관한 영상이고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에는 채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공지사항을 설명해주고 사진이나 근황 같은 걸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일종의 그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겁니다. 자신의 채널을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아니면 자신 또는 자신의 채널을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아니면 게시물을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댓글이나 좋아요는 가능합니다. 게시판 성격을 띠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스트리머의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약속된 시간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뭘 확인을 해야 되나? 바로 커뮤니티를 가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게시글을 확인해서 방송 유무나 일상 공지글들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 휴방하겠다 하고 뭐 아쉬운 마음에 뭐 아쉽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트리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쓰시면 됩니다. 저도 제 사진을 넣고 제가 하고 싶은 글을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꼭 제가 스트리밍을 하지 않더라도 댓글과 버프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내 채널에 들어오는 감상, 방문객과 소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댓글은 쓸 수 있겠죠? 근데 댓글이 짜라락 써져 있으면 특정 댓글에만 답글을 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대댓글 기능도 구현을 해놨고요. 또 겹쳐있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저희는 좋아요라는 것 대신 버프라는 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좋아요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또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또 생산자나 또 판매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스트리머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머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방송을 하고 좀 생소하죠? 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지.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에 뭐 OBS니 뭐니 이런 거를 깔아야 된다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접속을 하면 OBS 화면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방송을 할 준비가 거의 90%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측 메뉴 중에 방송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트림 키를 다운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여기에서 그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방송하기 버튼에서 제가 상영하고 있는 방송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냥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비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도메인에 직접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제 목소리 당연히 들리지 않겠죠?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잘 써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안녕 해줄 겁니다. 이 소리가 한번 들어볼까?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저기 바깥에서 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한번 후원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채팅원인가요? 제가 미리 6,000원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반가워요. 고생했어요.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yes 하면 이게 그 방송 지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있어가지고 송출되는 데까지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마오비넨섬 초이님이 천재 후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원하면은 많은 거 해주고 한번 이제 파이팅! 파이팅! 그 미션 후원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미션 후원도 설명을 드렸죠. 이번 어떤 걸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나 한번 미션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춤 한번. 춤 한번 시원하게 네. 춤 한번 시원하게 춰라 이러고 제한 시간도 있어요. 그냥 30분으로 해놓겠습니다. 미션 후원 네, 이러면은 여기 채팅창에는 미션 후원이 안 나오지만 스트리머는 이거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수락을 하고 여기 아마 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미션 들어가네요. 시원하게 춤 한번 깔겠습니다. 시원하게 춤 한번 춘다 말이야. 진짜 귀엽죠? 저 밖에서 지금 저희 거를 보고 있는 건가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건 OBS 화면에 뜨면은 그 화면을 여기다가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제 임시 제한도 있거든요. 그 좀 이상한 시청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임시 제한 걸려서 채팅이 안 써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화면 보면은 지금 이제 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팔로우 하고 있으면은 실제 팔로우 하고 있다. 이 사람 지금 라이브 중이다 하면 라이브라고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천 다시 보기. 저는 대화를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토크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또 연령 제한도 있어요. 또 불건전하거나 또 음주 방송 이런 건 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금도 있고 클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그냥 아까처럼 동일하게 되죠.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으면 이제는 이제 저희 설계랑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길래 이렇게 잘 멋있게 만들었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지금까지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저희 베스트플레이스는 총 8주간 2달간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화면 기획을 한 1주 하고 아이템 선정까지 1주 정도에 끝냈고요. 백엔드 개발에 한 3주 정도 쓰고 프론트 개발에 3주 정도 쓰고 이제 배포 한 주 하고 통합 테스트까지 하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다 썼습니다. 진짜 저희 밤도 많이 새고 진짜 쉼없이 달려고 새로운 기술 스택도 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결과물은 늘 아쉬움이 남지만 또 아낌없이 노력을 부었던 2달이었습니다. 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고생한 2달이었는데요.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 딥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앞선 팀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고 저희는 좀 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저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BPL은 MSE 아키텍처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저희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부하나 후원이나 이런 게 많아요.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MSA를 선택을 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자바 기반이 아니고 파이썬 기반으로 된 그 기능들도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MSA에 적합한 그 그런 파이썬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딘가에서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서비스에는 장애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나 확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이점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쪽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요. 저희 크게는 결제 시스템, 회원 관리, 그리고 스트리밍 시스템 이렇게 3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MSA 아키텍처를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데이터 유실 문제랑 부분 장애에서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기술 스택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이거 백엔드에서만 이렇게 쓴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저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다 써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서 서버를 구축을 했고 JPA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했습니다. 또 MSA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써서 그 게이트웨이 단에서 모든 인증 처리를 집중시켰어요. 보안에서는 오어스2 기반의 로그인에 써서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했고 이와 함께 JWT와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세션이 아닌 토큰 기반 인증 방식으로 보안성이랑 특정성을 높였습니다. 채팅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메시지 송수신을 위해 웹소켓, 스톰프,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카프카를 함께 썼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엔진X와 FFmpeg, 그리고 RTMP, HLS를 조합해서 실시간 영상 전송과 분산 스트림 처리를 구현했습니다. 또 저희는 일부 기능을 파이썬 서버로 분리해서 패스트 API를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했고 오픈서치를 활용한 검색 기능과 사용자 추천, 휴깅 페이스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 그리고 비동기 서버 구동을 위한 유비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싱 처리를 위해서 단일 스레드 기반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인 레디스를 도입해서 채팅, 로그인, 이런 거에 사용하는 실시간성이랑 성능을 높였습니다. 또 여기서 채팅 서비스랑 스트리밍이랑 파이썬 서버, 요거는 이후에 설명드릴 핵심 기술 설명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프론트엔드인데요. 그리고 데브옵스 기술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Vue.js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했고 UI 구성은 뷰티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컴포넌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웹 구조는 다들 똑같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인데요. 저희는 전체 서비스를 도커 컨테이너화해서 관리를 하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배포하고 운영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AWS 인프라를 사용했는데 정적 파일 배포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RDS,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는 ECR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배포를 할 때 GitHub 액션을 사용해서 코드를 커밋하고 테스트하고 빌드하고 배포까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이는 또 그라파나, 여기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그라파나, 아르고 CD, 프로메테우스는 저희가 구축한 모니터링 배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나온 CI/CD 및 모니터링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팀의 핵심 기술인데요. 내용은 지금까지보다 살짝 더 지루하지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만큼 실시간에 관한 기술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어떤 기술을 썼기에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이 친구들을 실시간 끝판왕 3연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실시간 통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는 건지 이 내용은 뒤에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및 추천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정을 설명드리고 MSA 선택한 거에 대한 장점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파이썬 기반이라 그 오픈 서치를 접목을 했을 때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집중적으로 핵심 기술로 선택을 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실시간 기술 삼형제입니다. 이거는 베스트 플레이스는 거의 실시간에 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실시간 삼형제입니다. 조금 사진이 번잡하긴 하지만 요게 웹소켓이고 RTMP, SSE 실시간에 사용한 세 가지 큰 그 카테고리인데요.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방송도 하고 채팅도 하고 알람도 띵 하고 보내줘요. 그럼 이게 실시간 끝판왕의 실시간 삼형제 끝판왕 실시간 끝판왕 삼형제입니다. 네, 삼형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방송인데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방송이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짜 방송국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 흐르듯이 방송을 보내는 기술을 찾았는데요. 그 이름은 RTMP입니다. 저희 실시간 기술 중에 제일 큰 형님인데요. RTMP는 뭐고 왜 썼을까요? 앞쪽에서 썼던 RTMP와 앞팀에서 썼던 웹 RTC와 RTMP 둘 중 어느 기술을 채택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RTMP는 웹 RTC에 비해 정말 빠르고 선명한 고화질을 지원하는데요. 방송 소프트웨어랑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OBS 아까 썼던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죠. 안정성도 좋아서 여러 명이 시청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한 구현하는 게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유지 보수성도 뛰어나죠. 그럼 RTMP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희 베스트 플레이스에서는 이 기술을 엔진X랑 RTMP를 묶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엔진X는 웹서버고 RTMP 여기에다가 RTMP를 붙이면서 실시간 영상 전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방송을 받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흐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리머가 저희 OBS에 RTMP 주소를 입력한 후 나 방송 시작한다 하고 방송을 시작하면 엔진X 모듈이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받을 수 있게 저장하고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한대의 사람이 다 이 영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흐름이 매우 간단하고 한번 요청할 때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내주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이 적고 시청자는 단방향으로 영상을 수신만 하기 때문에 서버만 튼튼하다면 시청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든든한 마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채팅 삼형제 중에 둘째 웹소켓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소켓은 도대체 뭐고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그보다 우선 채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많더라도 서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가볍고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유지 관리도 용이해야 되겠죠. 과연 이런 게 있긴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그림에 보이는 이 세 친구들입니다. 저희 베스트 플레이스는 웹소켓, 스톰프, 카프카를 이용해서 채팅을 개발했는데 지금 이 화면은 베스트 플레이스의 어떤 스트리밍 방에서 대화한 방을 캡처한 건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가정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제 생각은 대화할 상대방이 필요하겠죠? 네,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공간이 있어야 서로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공간이 기술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웹소켓입니다. 너랑 나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통신선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버에 연결된 상태인 거죠. 이러면 말할게 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방에서 계속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통신선은 어디인지 누구인지는 알려주는데 어디로 말해야 될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스톰프입니다. 스톰프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규칙이에요. 나는 이 주제, 그러니까 토픽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야. 나는 이 주제를 구독할게 같은 방식으로 말할 대상과 경로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웹소켓은 말을 전달할 길이고 스톰프는 누구한테 말할지 정해주는 규칙입니다. 서버는 스톰프를 통해 누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관리하고 웹소켓은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소수의 대화인데 저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수천 명이 동시에 말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좀 헷갈리고 또 무슨 말을 하다가 까먹고 뭐 잘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카프카예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니까 서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프카는 대화 내용을 잠깐 저장하고 준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한 명이 말하면 수백 명에게 빠르게 전달해주죠. 요약하자면 웹소켓은 말할 수 있는 통신선, 스톰프는 말할 대상과 방법을 알려주는 규칙,
카프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중계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존과 다른 진보된 기술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HTTP 통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 말할게 하고 요청을 하고 준비됐어 하고 응답 받고 이런 순서를 항상 지켜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도 메시지가 가버리거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요청을 반복해서 처리하느라 부하가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세 가지 카프카, 웹소켓, 스톰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웹소켓으로 끊임없는 연결을 만들고 스톰프로 정확한 메시지 대상과 흐름을 제어하고 카프카로 수천 명에게도 안정적인 실시간 메시지 중계를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 기술 덕분에 PEPL의 채팅은 실시간이면서도 끊임없고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해도 안정적인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들 방송 플랫폼 이용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팔로우하는 스트리머가 방송을 켰을 때 알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저희 여기 있죠? 네, 이런 순간에 바로 알림을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끌어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알림을 채택을 했는데 저희 3형제의 막내 SS입니다. 한번 연결하면 서버가 알아서 데이터를 흘려주는 구조라 가지고 매번 여러 번 요청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볍고 빠르면서도 연결 유지가 쉽습니다. 실제 알림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시청자는 서버 측과 SS 연결을 맺습니다. 시청자는 서버 측으로부터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스트리머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 이때 컴퓨터에서 바로 서버로 방송을 시작했다는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이때 서버는 자신을 구독한 시청자들에게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벤트가 도착해서 시청자들의 화면에 알림이 노출됩니다. 이렇듯 최초 1회 서버와 1회 시청자 간의 연결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 덕분에 서버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알림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RTMP로, 실시간 채팅은 웹소켓으로, 실시간 알림은 SSE로 이게 저희 실시간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이 세 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는 저희 두 번째 핵심 기술 중인 그 검색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빠르고 정교한 검색이랑 사용자 맞춤 추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픈 서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도입이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스프링 기반에서는 오픈 서치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을 했고 오히려 파이썬 생태계에서 훨씬 풍부한 도구와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파이썬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파이썬 기반의 오픈 서치 서버를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입한 오픈 서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요? 오픈 서치는 역책임 기반의 초고속 검색, 자동 완성, 필터링, 정리할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벡터 기반 추천 기능도 있어서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 서치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마켓컬리,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같은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들도 오픈 서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 서치는 많은 대기업에서도 도입할 만큼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존 방식 검색은 왜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오픈 서치를 도입하기 전에 사용했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먼저 짚을게요. 아까 앞쪽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그 일일이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지만 하나를 찾지만 이게 소수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수백만 건이 되면은 눈에 띄게 서버에 큰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RDB의 특성 때문인데요. RDB는 데이터를 행 단위로 저장을 해서 특정 단어를 빠르게 찾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도입한 거는 오픈 서치 기반의 검색 방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황은 똑같은데 수백만 건의 데이터에서 한 단어 MSA라는 걸 검색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오픈 서치도 기존 검색처럼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라 MSA가 들어간 키워드 하나만 딱 찾는 거예요. 이거는 오픈 서치의 역생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생인 구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영화 정말 재밌다,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재밌다, 영화 재미없어요, 이렇게 세 문장이 있을 때 오픈 서치에 저장을 하면 통째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영화 정말 재밌다 이렇게 쪼개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1번에는 재미있다가 공통적으로 있네, 그래서 이 재미있다를 그 오픈 서치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단어가 얘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문장을 뒤질 필요 없이 딱 필요한 문장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초성으로 검색을 해도 브레드 치면은 포함되는 스트리머 닉네임을 바로 가져오거든요. 초성 브레드 치니까 또 브레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검색은 잘 하는 거는 오픈 서치 기술인 거 알겠다. 근데 이걸로 알고리즘처럼 개인화 맞춤 추천은 어떻게 하지? 이거는 저희 목표는 인기순 추천이 아니라 각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바로 허깅페이스라는 AI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챗GPT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쉽게 얘기해서 문장을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콘텐츠가 업로드가 될 때 카테고리와 해시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숫자 형태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벡터 값으로 방향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카테고리는 게임이고 해시태그는 토크, 아무나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면 아무나, 토크, 게임이라는 단어를 1년의 숫자 값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모델이 바로 허깅페이스입니다. 허깅페이스는 벡터 값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툴로 이후 세 단어를 묶어 벡터 값을 만들고 오픈 서치에 저장합니다. 이 흐름이 저희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화면부터 저희 팀장, 장기현 팀장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현 팀장이 지금 다시 보기 1번 데이터를 스프링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다시 보기 1번에 대한 데이터를 팀장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나 볼래? 하면서 전달해 줌과 동시에 파이썬 서버에 팀장이 다시 보기 1번 봤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파이썬 서버에서는 메시지를 받아서 장기현 팀장이 다시 보기 1번을 봤구나 하고 다시 보기 1번에 대한 벡터 값을 장기현이라는 그 고유의 벡터 값에 반영을 합니다. 이런 벡터 값의 추천에 어떻게 이용이 되냐? 그러면 이제 추천 클립을 요청을 할 때 스프링 서버는 장기현 팀장의 요청을 받아서 파이썬 서버에 추천 클립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파이썬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장기현 팀장의 벡터 값을 조회한 다음에 조회한 벡터 값과 가장 유사한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클립들을 찾아서 스프링 서버에 보내고, 스프링 서버는 최종적으로 장기현 팀장에게 전달하는 추천 클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픈 서치랑 그 자연어 모델의 휴깅페이스를 통해 이렇게 사용자별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전데요. 저의 계정인데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관련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아까처럼 벡터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죠. 다음은 저희 고준혁 팀원인데요. 여기는 토크 주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추천 다시 보기에 추천이 토크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기지개 한 번씩 펴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CI/CD 파이프라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모두 완전 자동화된 배포 시스템인데, 프론트는 GitHub에 코드를 올리면 GitHub 액션스가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 캐시를 무효화해서 최신 화면이 사용자한테 즉시 반영되도록 했는데, 백엔드 코드는 변경할 때 도커 이미지로 빌드해서 그 ECR에 올리고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어요. 특히 인프라 변경 사항이 생기면 아르고 CD가 깃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바로 동기화해주고, 이런 구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배포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저희는 단순 API뿐만 아니라 AI 기반 추천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그 오픈서치랑 휴깅 페이스 임베딩 모델을 연동을 했어요. 이 작업은 파이썬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패스티파이 서버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추천 전용 시스템을 분리했고요. 이를 통해서 맞춤 콘텐츠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 기능을 위해서 RTMP랑 FM 태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를 따로 구성하고 배포했습니다. 이때 GitHub 액션을 사용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레포지토리를 하나로 설정하게 되면서 액션이 돌아갈 때 모듈 전체가 이제 빌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또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개발자 입장에서 아주 흥미롭고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팀의 GitHub 액션스 워크플로우, 즉 자동화 배포 스크립팅 리팩터를 하기 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올리면 자동으로 빌드해주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고맙고 편리한 기능인데, 리팩터링 하기 전에는 한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배포 시간이 13분 28초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켜고 정상이 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걸린 시간이 벌써 13분하고도 반이면 좀 오래 걸리죠. 이거를 한번 개선해 봤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리팩터링한 후 사진인데요. 시간이죠. 시간을 보시면은 셋업이 끝난 동시에 바로 구성이 되도록 했고, 배포 시간이 모듈화가 되면서 5분 42초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의 필제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네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듈별로 빌드를 하게 한 건데요. 이런 워크플로우 구조를 병렬 처리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60% 이상 속도가 빨라졌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개발 속도와 테스트가 더 빨라지게 된 거죠. 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뒤에 아직 2개 더 남았거든요. 이 2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르고 CD라는 화면의 UI예요. 이 배포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등록해 놓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아르고 CD 앱으로 관리가 하나하나 되고 있고, 앱 상태를 UI 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하나 독 떼와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뭐 프로젝트가 뭐고, 뭐 상태가 어떻고, 헬시는 뭐 잘 돌아가고 있다, 싱크는 뭐 내가 설정한 거랑 잘 맞고 있다 이런 거고, 레포지토리는 이제 어디로 아르고 CD라는 게 어떤 레포지토리를 보고 있냐 이런 거고, 이제 뭐 어디 뭐 이런 뭐 패스 어느 경로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이겠죠. 이 어느 클러스터인지, 네임스페이스겠죠. 이거는 네임스페이스는 뭘로 돼 있고, 생성일자, 중요한 거는 생성일자나 이제 내가 싱크 맞춘 게 언제냐, 요 2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소스트리가 나와요. 애플리케이션 소스트리를 기반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파드, 이 각각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덕분에 쿠버네티스 리소스 구성이나 이상 상태를 UI상에서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운영자나 개발자가 배포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르고 CD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UI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또
상황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팀장이 코딩으로 좀 피곤한 상태라서 어리버리 까다가 하나를 또 지웠습니다. 지워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싱크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얘네가 바로 감지하자마자 깃허브에 올라가는 코드랑 다르다 이러면서 싱크를 맞춰버립니다. 자동으로 복구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화면인 거고요. 이거는 아르고 CD는 깃허브 리포지토리를 기준으로 서버 상태를 감시하고 실시간 복구까지 해줍니다. 저희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거고, 실수로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잘못된 배포를 했을 때 장애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합쳤는데요. 요 데이터가 뭔가 되게 많죠. 이거 저희가 봐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따로 또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떼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여기는 CPU 사용량이고요. 여기는 메모리 사용량, 여기는 각각의 그 요소들마다 얼마나 사용량을 잡아먹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시화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또 저희가 설정을 해서 뭐 몇 % 이상 넘어가면 알림 줘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달라고 했을 때요. 저희는 좀 끝판왕을 좀 보고 싶어서 요거 좋은데 좀 뭐 많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깔끔한 게 좋아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뭐 몇 % 되면 알림 줘. 근데 우리는 요렇게 줘 해서 좀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덕분에 저거를 다 일일이 해석하기보다는 좀 문제상을 좀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기까지가 저희가 2달간 뭘 했는지 설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각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